2002년 독일 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와 독일 화물기에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항공기는 티카스, 즉 공중 충돌 경보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 항공기가 충돌한 걸까요? 그 이유는 기계와 관제사의 지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독일 조종사는 기계의 지시를 따랐고 러시아 조종사는 관제사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공중 충돌이라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은 사회와 가정에서 각인된 문화적 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해석이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사고 예방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조직 인류학자 홉스테드는 이러한 문화적 분석의 틀을 제공했는데요. 본질주의적 문화 개념을 활용하여 문화 비교 이론을 정립한 그가 주장한 문화 차원 이론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요? 대형 사고와 문화적 요인의 관계와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 생성 배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럽 항공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참사 중에 하나였던 위벌링엔 항공기 충돌 사고와 우리나라에서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고의 공통점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 홉스테드라고 하는 조직 심리학자가 만든 문화 차원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벌링엔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항공기 충돌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고는 2002년 7월 1일 독일 남부 위벌링엔 상공에서 러시아 국적기 바시키리안 항공 2937편과 독일 국적인 DHL-611편 화물기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바스키리안 항공 2937편은 모스크바에서 바르셀로나로 향하던 투폴레프 여객기였으며 DHL-611편은 이탈리아의 베르가모를 출발해서 벨기에의 브뤼셀로 가던 보잉 화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던 러시아기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던 독일 화물기가 충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대 항공기는 2002년 7월 1일 21시 35분에 독일의 오빙엔과 위벌링엔 상공에서 충돌해서 두 항공기를 포함한 총 71명이 사망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71명의 사망자 중 52명이 어린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에서 스페인으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이었다는 것이죠. 2004년 5월 19일 독일 연방항공사고수사국은 이 사고가 항공교통 통제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충돌 경보 체계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난 직후 2004년 2월 24일 사고 당시 관제사로 근무 중이었던 페터 닐센은 당시 사고로 아내와 2명의 아이들을 잃은 남편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네, 사고의 과정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항공기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운행 중이었으며 독일 항공기는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항공기는 스위스 쥐리히 관제 센터로부터 운항 정보를 받고 있었고 평소와는 달리 이 관제 센터에는
한 명의 관제사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항공기와 독일 화물기 모두 약 11km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국제기술표준협회에 따르면 모든 대형 항공기는 TCAS, 즉 공중 충돌 경보 장치를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자기 비행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비행 물체들의 움직임도 감지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시각, 청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조종사에게 경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 항공기들과의 교신을 통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 두 항공기에는 충돌하기 1분 전 TCAS 장치가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DHL, 그러니까 독일 DHL 화물기의 두 독일 조종사에게는 하강, descend라는 명령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항공기의 두 러시아 조종사에게는 climb, 상승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TCAS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순간 쥐리히 관제센터의 관제사도 충돌 위험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상공의 다양한 비행기들을 관제하는 상황에서 주의력이 떨어진 나머지 러시아 항공기에 descend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TCAS의 명령대로 사실은 러시아 항공기에는 상승하라, climb이라는 명령을 줬어야 되는 것이죠. 야간에 한 명의 관제사가 관제를 함으로써 인해 업무 피로와 집중력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직전 관제사는 두 비행기의 경고 메시지를 반대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독일 항공기의 조종사들은 쥐리히 관제사와 교신도 없이 TCAS의 경고 메시지에 의거해서 기체를 하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조종사들은 두 가지 상이한 신호, 즉 TCAS에서는 상승하라고 하고 관제사는 하강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이한 메시지 속에서 이 절처절명의 순간에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조종사들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러시아 조종사들은 TCAS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스위스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똑같이 하강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항공기와 러시아 항공기는 동일한 방향으로 하강을 하면서 충돌해서 공중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러시아 조종사들은 TCAS의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관제사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비행기는 똑같이 하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 항공기 조종사들이 하강 비행을 스위스 관제사에게 통보하였을 때는 이미 두 항공기가 충돌하기 불과 몇 초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사고 순간 독일인 조종사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TCAS 지시에 주저없이 따랐고 러시아인 조종사는 TCAS라는 기계 장비의 지시와 관제사라는 인간의 지시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인간의 지시를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이 판단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사고의 가장 큰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종사가 어떻게 보면 TCAS의 명령을 따랐다고 한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러시아인 조종사의 이 순간적인 판단에는 분명히 사회화 과정에서 각인된 문화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계와 인간의 지시 중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 절체절명의 몇 초간의 순간 상황에서 어느 쪽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 조종사였다면 나는 TCAS의 명령을 따랐을까? 관제사의 명령을 따랐을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국내 여객선 승객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의식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승객의 10명 중 7명 이상이 운항 중 사고를 당한다면 승조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에 탄 승객 대부분이 이 조사의 결과처럼 승무원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선장 등 선원들은 침몰하는 뱃속에 승객들을 내버려 두고 먼저 탈출해서 대참사로 이어진 슬픈 사고였습니다. 한국해양대 황광일 교수 연구팀은 2014년 2월 21일과 2월 22일 제주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과 제주국제여객 터미널에서 여객선 15척에서 막 내린 394명의 승객을 상대로 국내 여객선 승객의 선박 안전 의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난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될 방법에 관해서 1차 조사에서는 승조원의 지시, 선내 방송 등 여객선 내부 구조에 익숙한 승조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73.3%에 달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승조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66.5%로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 승조원의 지시는 18.5%로 감소하였고 선내 방송은 11.7%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1차 조사에서 세월호가 일어나기 직전인 1차 조사에서 승조원에 의존하려는 비율이 73.3%였는데 세월호 사고 직후 조사에서는 66.5%로 미세하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승조원에 대한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보다 먼저 퇴선한 승무원들에 대한 불신과 대피 방송을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과 함께한 서비스직 승무원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와 2차 조사를 비교했을 때 승조원에 대한 승객의 불신이 커졌고 스스로 탈출 방법을 찾겠다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벌리겐 상공에서 일어났던 러시아 조종사의 티카스와 관제사의 지시 중 관제사의 지시를 따랐던 상황과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객 승객들의 안전의식 조사에서 사고 발생 시 승조원의 지시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 문화적으로 유사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그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이 중요한 순간에 문화적으로 각인된 우리의 습관이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 강한 신뢰와 믿음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강한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기계나 비상 표시 등이 아니라 사람,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광일 연구 교수팀의 1차, 2차 안전의식 조사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의 승객 대부분은 승조원의 지시를 따르려는 경향이 문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독일 항공기 충돌 사고와 여객선 승객 안전의식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했던 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이론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테드는 네덜란드의 조직 심리학자입니다. 홉스테드는 본질주의적인 문화 개념을 활용해서 문화 비교 이론을 정립한 대표적인 학자이죠. 홉스테드는 문화를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비유해서 정신의 집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래밍이 한 집단이나 한 범주의 구성원들을 다른 집단이나 다른 범주의 구성원들과 구별시켜 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홉스테드가 말하는 집단이란 서로 접촉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또 범주란 반드시 서로 접촉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MZ세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 역시 하나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한국의 여성 CEO들과 같은 일종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는 결국 집단적인 현상이며 같은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살아가거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고 학습된 것이라고 홉스테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홉스테드의 문화 개념은 집단이나 범주의 구성원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보다는 학습되고 공유된 공통된 가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구성원 간의 응집력과 결속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홉스테드의 문화 개념은 타 문화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예측하기 위해 그들의 정형화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낸 접근 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특정 집단의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규범으로 이루어지고 이들 가치관과 규범의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단적 프로그래밍이라는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행동은 어린 시절 머릿속에 학습된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 다양한 조직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정신 속에 각인되고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반적으로 정신의 집단적인 프로그래밍을 의식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홉스테드의 이론의 문화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홉스테드의 자전적인 배경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홉스테드는 1945년 공과대학에 입학한 후 인도네시아에서 선박의 보조 엔지니어, 즉 실습 기관사로 인턴십을 하면서 처음으로 모국인 네덜란드를 떠나 외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홉스테드는 낯선 문화를 접촉했을 때 낯선 문화를 경험하면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에 체류하면서 지리적으로 네덜란드와 상당히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타문화에 대한 경험과 여행은 그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소통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1953년 델프트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가 끝난 후 1955년부터 65년까지 홉스테드는 엔지니어와 매니저로 네덜란드에 있는 다수의 기업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 홉스테드는 기업 조직의 구조와 운영 생리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홉스테드는 이렇게 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과대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되죠. 1967년 심리학 박사학위를 얻게 됩니다.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홉스테드는 당시 다국적 기업이었던
IBM 인터내셔널에서 인력 관리와 매니저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1965년에서 7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홉세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 분야를 공학에서 조직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홉세드는 상당히 전공적인 측면에서 공학과 인문사회 영역이 융합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IBM에서 근무하는 동안 홉스테드는 당시 세계 43개국의 해외 지사 중 여러 곳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지사와 본사 간의 협업 등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측면들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0년 출간된 이후 현재까지 후속 연구와 개정판을 통해서 문화 비교와 이문화 관리, 문화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의 문화 비교 모형인 문화 차원 이론은 당시 자신이 몸담고 있던 IBM의 세계 43개국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는 IBM의 기업 조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IBM에서는 당시 조직의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있던 홉세드에게 IBM이라는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주시오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홉세드는 IBM의 해외 지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설문조사가 진행된 기간은 1967년부터 73년, 5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원래 연구의 목적은 IBM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공통된 조직 문화를 밝혀내는 것이었는데 당시 43개국의 해외 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공동의 조직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현지 지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표방하면서 국가별 가치체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지역의 해외 지사들은 IBM 조직 문화의 특징을 대변하기보다는 각 지사가 가지고 있는 현지 국가 문화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홉스테드는 국가 문화가 기업 경영과 구성원의 조직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러한 연구 결과가 IBM에만 통용되는 것일까? 그래서 이후 홉세드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스위스 IMD나 프랑스 인시아드에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개원 교수로 출강하던 홉세드는 30여 개국 이상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IBM에서 진행했던 동일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반복적으로 검증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홉세드는 그 결과 국가 문화적 차이를 보여준 IBM 조사 결과가 단순히 IBM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기업 조직의 일반적인 모든 기업에 통용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임을 확신하게 되죠. 즉, 동일한 기업 조직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이라도 각 구성원들은 자신이 성장하고 사회화된 출신 국가의 문화적 특성을 체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 연구와 후속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홉세드는 1970년대 후반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분야의 다양한 문화 연구를 바탕으로 그가 진행했던 이 광범위한 문화 비교 조사의 결과물을 분석하고 이를 1980년 책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Culture's Consequences였습니다. 문화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출간하게 되죠. 이 책에는 사실 당시 IBM이라는 실명 대신에 에르메스라는 가명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책이 많은 방향을 불러일으키자
IBM 조사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홉스테드는 이 책에서 43개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상이한 문화 차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문화 차원, 즉 Cultural Dimension은 권력 차이, 불확실성 회피,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남성성 대 여성성, 이 4가지 차원이었습니다. 각 차원에 대한 국가별 순위를 통해서 각 국가별 문화의 특징을 계량화하고 수치화된 방법으로 도식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론을 발표한 1980년대는 마침 세계 경제가 서양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기술 발달과 표준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화와 해외 시장 개척에 진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기업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홉세드에게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약진, 경제적인 약진은 어떻게 보면 서구 중심의 세계 경제 구조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홉세드의 연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은 홉세드의 문화 차원 이론은 일본이나 한국,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는 서양 중심의 문화적인 편견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물론 홉세드도 198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자신의 이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5번째 문화 차원인 유교적 역동성, 장기지향 대 단기지향이라는 문화 차원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차원이 추가되어서 1991년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라는 제목으로 다시 이 책이 출간되는 것이죠. 잠시 여러분에게 이 장기지향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5번째 차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지향, 단기지향 지수는 당시 홍콩에 있던 캐나다 학자였던 마이클 본드가 1985년 전 세계 23개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Chinese Value Survey, 중국 가치관 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출간된 개정판에는 불가리아 출신 사회인류학자 마이클 민코프가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사용된 93개국의 자료를 활용해서 6번째 차원인 자적과 절제라는 차원까지 언급되면서 6개의 문화 차원 모형이 오늘날 확립이 되었습니다. 홉세드의 문화 차원 모형은 발간 이후 다양한 학자들로부터 이 모형을 기반으로 한 변형된 후속 연구와 반복된 검증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IBM 당시 초기 43개국이었던 조사 대상 국가도 지금은 90여 개국 이상까지 확대되었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방대한 90여 개국에 대한 수치화된 문화 지수들이 밝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일 상공에서 일어난 항공기 충돌 사고와 세월호 사고 직전에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여객선 승객들의 안전의식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인 요인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다음에 이 이야기를 문화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되는 문화 차원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홉스테드라는 학자의 자전적인 배경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